네, 영수회담 준비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의 기세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줄다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울에서 당선된 분인데요.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선거운동 피로는 좀 많이 푸셨습니까? 감사 인사 드리고 있어서 네. 여전히 선거가 진행 중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인사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낙선 인사보다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로 좀 본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영수회담 같은 경우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거 다 이야기하면 천기누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수비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 공격하는 입장인데. 근데 제가 그러면 딱 하나만 네. 이렇게 사전에 의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정밀하게 조율을 하고 만났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회담이냐에 따라서 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냐 아니면 큰 방향성을 잡는 회담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전자인 실질적 성과를 내자라고 하면 실무 협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합의문까지는 가야 이게 성과가 있는 거죠. 합의문 초안까지는 만들어 놓고 만난다? 대체적인 합의 정도는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큰 방향성을 잡는 거다라고 한다면 두 분이 만나시는 것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 영수회담은 어떻게 성격을 규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전략적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또한 그런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 대표한테 불리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분위기가 홈그라운드잖아요. 대통령의 홈그라운드. 그렇죠. 보통 이제 청와대 지금 용산으로 그렇죠. 가죠. 용산이니까 자기 집 댁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분위기를 익숙한 분과 익숙하지 않은 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간의 의식을 지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숫자라든지 배석하는 인물들이라든지 이게 그리고 또 사전 준비하는 인원 자체가 용산 대통령실을 수백 명이 나서서 한마디로 준비하는 거고 민주당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불리한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대1 독대보다는 정책위원장이나 비서실장이나 대변인 이런 분들과 같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보통 그 각각 한 명의 배석자는 두고 그래서 그 배석자가 나와서 공동 발표를 하든 따로 발표를 하든 보통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용산 대통령실은 배석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게 홈그라운드 이점이거든요. 숫자로 누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 브리핑을 한다든지 해서 숫자로 길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사전에. 회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한다? 그렇죠. 대표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숫자가 쫙 나올 거고 통계도 나올 거고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늘공이 어공을 제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를 나열하는 맞습니다. 거라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잘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금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정리해서 어제 용산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그냥 의제 제한 두지 말고 다양하게 그냥 이야기 좀 프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용산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아니 아까 방향성 정하는 거라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협상이 어떻게 지금의 영수회담이 제기된 배경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총선이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 정도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반성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반성하는 측에서 마음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건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건 지금 이번 영수회담은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키를 민주당이 지고 가야지 다 합시다라고 하면 다 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같은 거죠. 주객이 바뀐 겁니까? 네. 지금 일부 보도가 나왔고 어제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번 물어본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조건이라는 게 바람직하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국민 앞에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뭐 저는 처음 듣는데 비공개 전원 사과라고 국무회의에서 네네. 사과를 하셨다라고 전원하는 게 그게 사과는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께서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든 선거라면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되고요. 용산 참모들이 건의해야 된다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왜냐하면 첫 번째가 용산에서 있는 분들은 예스맨밖에 없거든요. 현재?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아니요, 노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내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순전히 검사 라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컨대 민주당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견제와 균형을 내에서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시스템을 박아놨거든요. 시스템? 사람이나 시스템. 네. 예를 들면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자 인사를 추천하는 쪽은 호남 출신의 정찬용 수석이 해라. 검증하는 것은 영남 출신의 문재인 수석이 해라. 이게 견제 라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종의 늘공들이 득세할 수도 있으니까 총무비서관, 국관을 지키는 총무비서관으로는 기재부 7급 출신의 이정도 비서관을 둬라. 네. 뭐 이런 식의 나름의 방책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 하시니까 바로 이 문제. 정진석 현 비서실장 새로 임명됐으니까 네. 뭐 대통령의 친구고 쓴소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일각에서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어쨌든 이번 인사를 통해서 통합형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비서실장까지 통합형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보좌인데. 예, 보좌인데. 그런데 통합형으로 하라는 게 야권 인사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되옵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진석 실장이 그런 사람인가요? 친윤 중에 찐윤 아닙니까? 근데 비서실장의 롤이 그렇게 큽니까? 크죠. 그래요? 예. 그리고 찐윤 중에 찐윤이고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낼 때 행동 대장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전 쓰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아니라고 좀 나이브한 인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진석 실장의 임명은 오히려 친위 체제 강화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선거 막판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니, 선거 막판이 아니라 국정 운영 막판에. 임기 막판에. 임기 막판에 할 수 있는 인사를 너무 빨리 꺼내든 것 같고 위기감이 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은 말로는 비상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친윤 비서실장이 무슨 비상 상황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대통령실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네. 한번 지금 그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또 특검법 관련 지금 이제 그 최고의 한 이슈인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일단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선 걸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설 사안이 아닙니다. 등장할 사안이 아니죠. 예. 주제가 다르죠, 이건. 공직기관 일이 아니잖아요. 해병대 장병이 우리 국민을 구하다가 순직한 사건인데 공직기관이 왜 나섭니까? 근데 그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강에 해당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공직기관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치면 공직기관 비서관은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냐면 국방부 장관이나 기관장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야 되니까. 즉 국방부 내 법무관리관이라는 자리는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참모예요. 공직기강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고요. 네. 용산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법률적 조언을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시연 비서관이 과거 전과가 있잖아요. 전례가. 국정원. 예, 간첩단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잖아요. 수사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증거 기록을 조작해서 그런 문제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징계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파헤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그 물음이 사실은 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용산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섰는가? 대통령이 경로하셨다잖아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은 왜 경로했는가? 굳이.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이 특검의 대상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대통령이 경로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장병이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순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거고. 오히려 그냥 해병대 사령관이 문책하면 그럼요. 확실하게 문책하면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경로하셨어요, 이분이. 예. 경로했다는 건 지금 거의 뭐 팩트로 나오니까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항명으로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전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다다르는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왜 경로했는가? 왜 뒤집으라고 했느냐라는 게 키죠. 이 사건의 키죠. 그러니까 예. 그게 특검을 통해서 풀려야 된다. 지금 뭐 공수처가 한다고는 하는데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의 비공개 전원 사과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공식 활동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는데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를 만난 건 공식 일정이잖아요. 공식 일정. 그걸 소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소화했다라는 것. 비공개 공식 일정.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게 아니라 선거 때도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었을 때 내조만 하겠다 그랬고 이번에 명품백 문제도 그렇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언제까지 비공개 공식 일정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털고 갈 거 명확하게 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 대국민 사과하시고 그리고 밝힐 게 있으니까 특검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돼요. 네. 그래야 김건희 여사가 정상적인 영부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정상 외교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정상 외교는 배우자가 동반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무 일 없듯이 없다는 듯이 방송에 나와서 영부인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 상처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고 되게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털고 갈 건 분명하게 사과하고 밝힐 건 특검으로 밝히자. 털고 활동하려면 해라.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의 노벨 평화상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보셨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뭐 노벨 평화상감 아니냐. 네네. 이걸 대통령실에서 언론 공지로 돌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개그를 개그로 받아야지 다큐로 받으면 됩니까? 이게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국가에서 외교에서 종종 립서비스 하는 것 고맙죠. 이게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부장관이 그런 립서비스 해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네. 그걸 현실이 그냥 착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일 관계가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미국 국무부 부장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외교가 보다 국민들에게 당당해지려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일본의 야스쿠니 집단 참배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당당한 거죠. 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한 외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로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면서 기자들한테 공지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비공개 만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만남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먼저 제안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좀 더듬어 가보면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해서 안을 좀 모아가셔라라고 했고 그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한 이후에 어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172석의 민주당의 대표라기보다는 야권 전체 대표로 활동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든 다른 군소 야당과도 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래야 이재명 대표도 훨씬 더 커지는 거고 우리나라 민주개혁 진영이 살 수 있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총선 막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일부 후보 지원에 나섰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총선 결과를 보면 부울경의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그 최근에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혹시 대화 나눠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주제로 대화 나눈 적은 없고요. 네. 대화는 여러 번 자주 나눕니다. 의원님이 그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울경에서 많은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해 왔어요. 이번 선거 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외면하고 나는 전직 대통령이라 안 나서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비겁하게 지켜만 본다라는 비난을 또 하셨을 거라고 좀 봐요. 예.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민주개혁 진영이 총동원돼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야 일방 독주를 멈추고 회초리를 들 수 있었던 선거거든요. 그리고 결과값으로 보면 의석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득표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9% 정도 평균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30% 중반대, 이재명 대표께서가 대선 때 얻었던 게 38, 9%였어요. 이번에 부산에서의 평균 득표율이 45% 내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힘을 모았다라는 거고 막판에 뭐 200석 논란이라든지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좀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